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EBS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01편 54페이지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을 테마로 하는 지문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흥미도 더할 겸해서 이 지문을 함께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입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인 것 같은데 역시 멀지 않습니다. 2023학년도 6월달 평가원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즉 2022학년에 실시되었죠. 그 첫째 문단에 비슷한 컨셉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조선 초기에 역시 고려 역사서인 고려사를 편찬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사를 편찬한 의도가 고려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또 조선은 그래서 건국되어야 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굳이 참고할 필요가 없겠고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의 일찍부터, 자, 여기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중국 얘기 나오고 하면은 딱 이런 지문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관행이 처음에 나오면 이 지문의 주제는 관행과 다른 내용이 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게 핵심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나오니까 지금 이 주제가 삼국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서하고 우리나라 역사서하고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가, 그 점을 중심으로 잘 대비해가면서 읽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제4대 왕 광종. 자, 광종 하면요, 한국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노비안건법도 과거제 실시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네, 항상 나오는 얘기, 잠깐 한국사 얘기 좀 했고요. 그 광종 때 이러한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즉 앞에 나라의 앞에 멸망한 왕조에 대한 역사 쓰는 관행. 자, 그러니까 결국 고려 앞이니까 신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얘기겠죠. 관행에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 역사서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 구삼국사라고 부른다. 마치 저 고조선이 처음부터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었다가 처음엔 조선이었다가 나중에 고조선이라고 했듯이요. 아마 이 책도 광종 때에는 삼국사라고 했겠죠. 근데 나중에 삼국사기가 나오니까 이 광종 때 쓰여진 책은 구삼국사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는 고려 17대 왕이었던 인종이 김부식에게 삼국시대의 역사서를 다시 편찬하게 해서 만들어진 역사서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고로 삼국사기를 김부식이 혼자 다 쓴 것이 아니고 하나의 팀을 이루었고 김부식은 대표 집필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김부식은 구 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삼고 중국 쪽 자료와 죄송합니다. 네, 국내의 새로운 자료를 내용을 보완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은 고려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적 이해를 볼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 기존의 역사서 구삼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미 고려 이전에 멸망한 왕조들,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 얘기를 담은 구삼국서가 이렇게 관행에 따라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새로운 역사서를 왜 편찬해서 했을까? 이제 그 새로운 역사서를 굳이 편찬한 것은 또 관행과 다르겠죠. 그럼 왜 이런 관행과 다르게 새 역사서를 또 편찬했을까? 바로 그것은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대외적 상황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또 그 다음 문단은 대내적 상황이 나오겠죠. 하나하나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관행과 다르게 새 역사서를 또 썼을까? 자, 대외적 상황은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서가 편찬된 것이다.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 즉 원래 당나라가 망하고 또 5대 십국을 잠깐 거친 다음에 다시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죠. 송나라가 역시 당나라 역사를 정리하면서 당서라고 하는 역사서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새롭게 또 신당서라고 하는 걸 또 썼다는 얘기입니다. 송나라 때. 바로 그러니까 앞에 처음 썼던 당서는 구당서라고 불리게 되었던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일단 관행에 따라서 먼저 구당서가 있는데 굳이 또 새로운 책 신당서를 만드는 것은 이건 또 관행과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앞에 관행이고 어떤 거 관행이 아니다. 자, 요거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럼 왜 이렇게 관행과 다르게 새로운 역사책을 또 만들었냐?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우리나라도 구삼국사 있긴 하지만 다시 삼국시대 역사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개념을 잡아 나갑니다. 특히 신당서는 고문체로 서술되어, 이게 문체가 좀 차이점이 있었군요. 고문체로 서술되어 사륙 변려 문체로 서술되었던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당서는 사륙 변려 문체로 썼고 신당서는 고문체로 썼었다. 그럼 이게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인 고문체, 역시 옛고자니까 당연히 공자 명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고문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의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 적합하며 문장이 간결했고, 자, 그 고문체의 특징 간결 논리적. 근데 사륙변련 문체는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했습니다. 김부식은 당나라 송나라 때에
당송돼 일어난 고문제 부활운동, 즉 옛날 공자 명자시대 문체로 돌아가자. 그런 고문제 부활운동, 부활운동의 풍조에 따라 고문체 수용 주장했고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의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진삼국사기표, 이게 진이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는 임금에게 바치는 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삼국사기표, 그 글에서 바로 김부식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참고로 여기서 그 진삼국사기표는요, 혹시 이제 나중에 연계자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참고자료로 나중에 이 문제풀이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 고기라는 옛골자 기록기자 고기라는 명칭만 쓰고 구삼국사라는 책 이름을 안 쓰고 있는데, 아마 김부식이 말하는 고기는 구삼국사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의 기록이 거칠고 졸렬하다고 하여 고기의 문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삼국사기가 여기 기억이 나중에 문제 02번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은 문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에 이제 구당서가 있는데 관행과 달리 또 새로운 역사서, 같은 시대 당나라 역사서 또 썼습니다. 신당서. 근데 그 차이는 사륙 변력 문체로 구당서가 지어져 있어가지고 이건 너무 역사책에 맞지 않는다, 그런 반성이 있고 지적이 있어가지고 고문체로 신당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김부식이 생각하기에 고기 또는 구삼국사는 좀 문체가 너무 졸렬하고 거칠다. 그러니까 이게 사륙 변력 문체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특정은 안 됩니다만, 하여튼 고문체와 너무 대비되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문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국의 신당서의 선례를 따라가지고 삼국사기를 짓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 유의할 점 적었는데요. 이 고기 또는 구삼국사가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만 거기에 적혀져 있는 사실들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김부식이 얘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X해놨는데, 특히 이제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특히 삼국 초기에 걸쳐가지고 특히 중국 역사서하고 이 중국 역사서하고 삼국사기하고 서로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좀 몇 가지 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김부식은 중국 역사서를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구삼국사 고기하고 중국 역사서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중국 역사서가 맞다고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나라 구삼국사를 또 우리나라 기록을 철저하게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알 수 있고, 하여튼 일단 지문을 보더라도 김부식이 지금 고기 또는 구삼국사를 비판한 게 문체 가지고 비판한 거지, 내용이 믿을 수 없다, 황당하다, 그렇게 쓴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김부식의 의도 잘 봤고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문단 보기 앞서가지고 문제 02번 일단 풀려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02번 보겠습니다. 기억이 바로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이유죠. 1번, 구당서에 사용된 문체가 역사서술에 적합한 문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던데요. 구당서에 사용된 문체가 뭐였습니까? 사륙변려 문체라고 했습니다. 사륙변려 문체. 이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송나라 때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니까 이 김부식이 이게 송나라에 따라 가지고 새로 삼국사기를 쓴 것은 이 역사 서술에 적합한 문체는 구당서에 사용된 문체가 아니고 신당서에 사용된 문체가 역사 서술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신당서, 구당서가 바뀌었습니다. 2번,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에 있었던 고문체 부활 운동을 알리려 했기 때문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3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적 사건을 논리적으로 기록하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네요. 고문체 특징이 뭡니까? 고문체 특징이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 간결하다. 그것이 이제 김부식이 거칠고 졸렬하다고 비판한 또는 사륙 변력 문체의 그런 문체하고는 틀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문체로 다시 역사를 쓰려고 했습니다. 3번이 그대로 적절한 답이 되겠네요. 4번, 5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4번, 고기의 문체가 신화적 요소를 기록하는데 거칠고 졸렬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살짝 가운데 잘못된 걸 끼워 넣었습니다. 이 고기 문체가 거칠고 졸렬,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가운데가 틀렸죠. 이 거칠고 졸렬한 한계가 신화적 요소를 기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뒤에도 보겠지만 김부식은요, 엄연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문헌에 근거해서 역사를 써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신화적인 요소, 황당한 이야기, 기이한 얘기들, 이런 것들 많이 배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뒤에 거칠고 졸렬, 고기하고 딱 연결되니까 슬쩍 끼워놨습니다만 이게 중간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문체가 신화적 요소들을 기록하는데 거칠고 졸렬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데 거칠고 졸렬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건 신화적 요소 땡이고 엄연히 김부식은 신화적 요소를 배격하려고 했다. 탈을 신화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5번 사륙 변련 문제의 문장으로는 역사적 사건을 장엄하고 무게 있게 서술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이 역사적 사건을 장엄하고 무게 있게 서술하는 그 바로 문체가 사륙 변련 문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 완전히 뭐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장엄 무게가 바로 사륙 변련 문체의 특징인데 별로 송나라 때도 그렇고 김부식도 그렇고 이거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의법 문제 풀었고 다시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김부식 이후에 삼국사기를 썼나 대내적 상황이 나오겠습니다. 고려의 정치 체제와 정치적 상황이다.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다. 하지만 인종 제휴 기간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의 이건 한국사도 유명하죠. 바로 1126년 이자겸 아주 대단한 의척이었습니다. 네, 왕비를 진짜 몇 명이나 배출하고 서로 막 뭐 이모 그렇게 이모 고모 뭐 사위 뭐 다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같은 그 집안끼리 얽혔죠. 하여튼 그런 이자금의 난이 있은 이후에 이제 나라 기강이 많이 어지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가 또 있죠. 항상 한국사에 나오는 거 묘청의 난입니다.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묘청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 바로 이걸 한국사에서는 묘청의 서경파 그리고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파 그런 대립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썼듯이 바로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 또 그걸 진압한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파 이런 대립이라고 합니다. 항상 또 한국사 문제할 때 고려시대의 연표 나올 때 일단 이자겸의 난이 먼저고 묘청의 난이 다음이죠. 이게 연도로 말하자면은 이자겸의 난은 1126년이고요. 묘청의 난은 35년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틀어 가리켜서 어떤 파트에 나옵니까? 바로 주제가 문벌 귀족 사이의 동요. 즉 아직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바로 그런 그 태풍이 불어오기 전 그런 상황같이 문벌 귀족 사이 동요해놓고서 그 파트에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난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표 나올 때 이 일들이 있은 이후에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또 동아시아사 관련돼서 아까 송나라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 이자겸의 난이 있었던 1126년이 어떤 해냐 하면은 중국 송나라에서는 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송나라에 쳐들어가서 바로 송나라의 현직 황제와 전직 황제를 잡아가는 바로 정강해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어느새 지금 한창 역사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려 거란전쟁에 나오는 동북아 최대 강국인 줄 알았던 일단 요나라, 거란이 세운 요나라를 일단 1126년에 25년에 멸망시켰고요. 1126년에 송나라 쳐들어가서 현직 황제, 전직 황제 잡아가고 결국 1127년에 송나라 멸망하고 이제 송나라 황족들이 강남으로 내려가서 남성으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상당히 금나라가 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자겸은 금나라에 대해서 사대하기로 정책을 취했던 것이죠. 근데 묘청은 이제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바로 서경으로 천도하면은 고려 힘이 강해져서 분명히 금나라도 우리가 정벌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경 천도를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묘청에 난 1135년. 하여튼 중국의 정세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해하면 더 재밌게 되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이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김부식은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자,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교적 역사관은 왕을 정점으로 해서 통치체제를 일단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교적 역사관 핵심 개념은 또 합리성하고 도덕성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김부식이 경험했던 두 가지 큰 사건 중에서 일단 이자겸의 난은 갑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유교적 도덕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묘청이 주장했던 풍수지리설 같은 것도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미신 같은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도 옮기자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런 비판적인 의식의 바탕을 두고 삼국사를 편찬했다. 그렇게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그런 얘기들이 뒤에 쭉 나오겠습니다. 바로 유교적 역사관의 합리적 성격은 증거 문헌에 의거하여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며 신화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탈신화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풍수지리설 서경으로 천도하면 뭐 고려가 힘이 세져서 금나라 정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또 묘청이 막 뭐 일을 꾸민 것도 있지만 뭐 갑자기 대동강에 무슨 서기가 돌고 그렇게 막 평양이 굉장히 풍수지리적으로 좋다는 또 그런 현상을 또 꾸미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걸 이렇게 탈신화성을 추구하는 김부식이 볼 땐 상당히 진짜 합리적이지 못한 조치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 성격입니다. 도덕적 성격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인의 예지와 같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는 것이었다. 즉 이렇게 이자겸처럼 신하가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거는 역시 윤리에 어긋난다. 그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었겠죠. 결국 삼국사기 편찬은 고려의 정치 체제를 유교 사상에 따라 다시 정비하여 당대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기를 의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의도를 대내적 정치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요 문단 서술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삼국사기의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는 사론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나 가뭄과 같은 제2에 대한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론은 뭐고 제2는 뭐고 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 나오겠습니다. 사론은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평가가 담겨 있는 글로, 삼국사기에는 왕에 관한 정치 일반을 다루는 기록인 본기, 그리고 삼국의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인 열전 속에 있다. 자,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그 기전체 서술 방식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이제 중국 그 한나라 때 사마천의 사기를 본따서 전통적인 역사 서술 방식인 기전체 방식을 취했다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기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본기, 세가, 열전, 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기가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왕에 대한 이야기, 왕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게 본기, 그리고 왕 아래급 제후들의 이야기를 담은 게 세가,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인물들 한마디로 위인전 같은 거죠. 물론 뭐 역적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열전, 그리고 지라고 하는 건 어떤 전문적인 주제를 정해가지고 뭐 지리지, 천문지 그렇게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술한 지, 그리고 표라고 하는 건 연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시대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다, 그렇게 연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전체 구성인데, 이 사론, 즉 이 편찬자의 주관적 의사가 담긴, 평가가 담긴 사론은 이렇게 본기하고 열전에 들어가 있었다. 결국 사람에 대한 얘기에 이런 평가가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열전 안에다가 사론을 집어넣느냐? 그 이유는 이제 삼국사기의 사론은 유교 경전에 준거하여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권계, 즉 이런 거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권하고 뭐 권장하고 경계하는 거, 권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사론이 왜 본기하고 열전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기전체 구성과 관련 참고해서 더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나옵니다. 좀 기이한 얘기. 제2에 대한 기록은 천문제나 오행제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의 경고와 달리,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전체 구성 방식을 아니까 이 천문제, 오행제 지자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게 어떤 구성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구나,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역사서 같은 경우는 기전체로 서술할 때도 뭐 천문을 주제로 한 책 천문지, 그리고 오행을 주제로 한 책 오행지, 그렇게 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삼국사기 경우에는 같은 기전제 방식이면서도 제2에 대한 내용이 지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본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기, 즉 본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본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왜 그럴까 하고 또 이유에 대한 추론이 들어가야죠.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겠습니다. 왜 중국과 달리 삼국사기는 제2 이야기가 본기에 들어가 있을까? 자, 그 이유는 김부식이 유교사상의 여러 입장 중 천인 가문설, 이것도 어디 많이 낯이 익네요. 천인 가문설, 즉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동하고 반응한다, 그런 천인 가문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자, 이 천인 가문설도 많이 낯이 익은 개념입니다. 2022학년도 6월달, 즉 역시 평가원의 모의고사에 나왔었습니다. 가나지문 속에 나왔었는데, 역시 그 부분도 요 부분은 일단 다 문제풀이 끝난 다음에 참고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천인 가문설은 기후 등 자연현상을 포함한 하늘과 인간 사회의 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점에서 군주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따라 하늘은 제2를 통해 경고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일단 김부식이 삼국사기 쓰는 기본 컨셉이 일단 유교적인 관점에서 경고하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 제2얘기도 본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 아까 전에 유교적 역사관,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면 김부식에게 제2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은 진삼국사기표, 아까 삼국사기를 인종에 받치면서 올린 글입니다. 진삼국사기표에서 인종 때의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하나 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진삼국사기 표에 대한 마지막 문단을 보기 앞서서 아까 전에 우리가 기전체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첫 문단에 고려사 관련 얘기도 드렸으니까 이 삼국 속의 고려사 차이점을 좀 잠깐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한국사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고려사 역시 조선 초에 지어진 거죠. 근데 똑같이 기전체 구성을 취했으면서 이 삼국사기와 좀 구성을 달리합니다. 삼국사기와 좀 그 왕에 대한 얘기가 어디 들어있는가가 틀립니다. 자, 일단 삼국사기는요, 고구려 본기, 신라 본기, 백제 본기 다 세 나라 다 왕에 대한 정치 이야기는 본기 속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고려사는 본기가 없습니다. 고려 왕들에 대한 얘기는 세가, 즉 세가는 뭡니까? 왕보다 아래급인 제후에 대한 얘기를 쓴 게 세가죠. 세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고려사는 그 기본적인 역사관이 성리학적 유교사관이라고 그러죠. 이게 김부식이 쓴 유교적
역사 뭡니까? 유교적 역사관, 합리성, 도덕성 이거하고 성리학적 유교사관은 좀 다릅니다. 이 성리학적 유교사관은 특히 대의명분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우리나라는 조선의 뭐랄까 제국이다 그런 기본 컨셉하에서 이 고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기 속에 실지 않고 제후급인 세가에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사는 본기가 없고 세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물론 뒤에 이제 의자왕 얘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삼국사기가 좀 너무 신라 중심적이고 특히 큰 나라를 받드는 좀 사대주의적인 관점이 강하다 그렇게 비판을 받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고려사보다 좀 더 주체적으로 중국과 대등하게 주체적으로 삼국의 역사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또 나름대로 자주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그렇게 또 좋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본기가 없고 세가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 그런 차이점 잘 비교해가면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역사는 잘 알면서 우리 역사는 그 전말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은 이런 당대 지식인들에게 삼국의 역사를 알도록 만들었다. 삼국사기를 읽은 지식인 중에는 삼국사기의 사료 수집이 주로 관청이나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료 수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좀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이규보와 같이 삼국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자 이규보 하면 역시 한국사의 동국 이삼국집 안에 동명왕편이라고 바로 고구려 동명성왕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에 대한 또 영우설화를 쓰고 있죠. 바로 그 동명왕편 대서사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도 이제 좀 이따 참고자료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동명왕편 쓴 이규보와 같이 이렇게 재인식한 사람도 생겨났고요. 이로 인해 삼국사기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마련한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극복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그 대표적인 그 뒤 역사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일련이 지은 삼국유사겠죠. 바로 이 삼국유사에 대한 것도 문제 03번에 있으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0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김부식은 진삼국사기 표, 즉 임금에게 바치는 진삼국사기 표에서 고기의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자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습니까? 거칠고 졸렬하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 2번입니다. 선지 2번 김부식은 삼국사기 편찬 시에 광종때 편찬된 역사서를 자료로 활용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구삼국사라고 불리는 종전의 역사책이라고 했습니다. 3번입니다. 김부식은 인종이 통치하던 시기에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다. 자, 바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이전 왕조의 역사서를 편찬했다. 이미 그래서 당나라 시대 역사서 이미 편찬했다고 했습니다. 당서. 그런데 뒤에 또 당나라 역사책을 또 썼기 때문에 뒤에 쓴 건 신당서 그리고 처음 관행에 따라 만들어진 것에는 구당서라고 이름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이 답이겠네요. 삼국사기 열전에는 자 분명히 아까 본기 열전 구별하는 내용이 지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살짝 틀어가지고 틀린 선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열전에는 삼국의 왕들이 주도하여 나라를 통치했던 일들 중심으로 기록했다. 자 왕들 얘기 나오면 이거는 열전이 아니고 본기죠. 아까 분명히 지문에 열전에는 왕 이후 인물들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땡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02번은 아까 왜 삼국사기는 고문체로 서술했는가 그거 아까 봤고요. 03번 문제 갑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 바로 여기 스몰 A라고 쓴 것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네, 그 보기 A를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겁니다. 복입니다. 승려 이련이 방대하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스몰 A 삼국유사는 역사 및 불교에 관련된 설화, 향가 등이 수록되어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나 전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군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련은 당시 유통되고 있던 삼국에 대한 역사서에서 빠뜨린 일들, 그러니까 빠뜨리고 남은 일들이라고 해서 이름도 삼국유사입니다. 유사. 빠뜨린 일들을 수집하며 정리했다. 이는 신이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재인식. 아까 지문 마지막 문단 재인식 나왔습니다. 재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가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갖는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단순히 그냥 이야기책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걸 뛰어넘는 엄연히 역사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련은 삼국사기 등 여러 종류의 옛 역사서를 출처로 들면서 여러 신화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 이것은 이련이 철저히 문헌을 바탕으로 삼국유사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일단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선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A. 삼국유사가 철저하게 문헌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은 유교의 윤리적 성격을 추구하려는 삼국사기의 의도를 따르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지 1번은요. 일단 엄연히 이련은 승려신데 승려가 유교적 윤리 성격을 추구하려는
삼국사기 의도 따르려고 했다. 선지부터가 일단 좀 적절하지 않고 이상합니다. 굳이 지금 적절한 거 고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 지문하고 보기하고 대조해가면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느낌부터가 딱 선지만 보고도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 요건 제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 2번입니다. 삼국유사 내용 중 일부에 삼국사기가 출처로 제시된 것은 해당 내용에 유교 경전에 준고한 실천적 의미가 담기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했는데 역시 이려는 승려입니다. 승려가 유교 경전에 준고한 실천적 의미 뭐 담기겠다. 이것도 역시 선지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지금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지 3번입니다. 삼국유사가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저술된 것은 아까 보기 첫 번째 첫 줄에 방대한 자료 요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중국적 사료를 사료로 사용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인데요. 이 삼국유사가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보완한 대상을 찾는다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상은 삼국사기죠. 예, 삼국사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삼국유사를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 중국적 자료를 사료로 사용한 한계를 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삼국유사 썼다. 이것도 약간 내용이 이상하게 틀었습니다. 이것도 일단 땡 제낍니다. 자, 4번 선지입니다. 삼국유사에 신화나 전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김부식의 관점과 이련의 관점이 달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이거 딱 적절합니다. 자, 김부식은 삼국유사에 일단 기본적으로 당군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했다. 너무 황당한 얘기죠. 자, 그런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아까 지문에 나왔던 얘기를 들자면은 탈신화성이라고 했습니다. 탈신화성 그런 사실상 지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거 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걸 추구하고 신화적인 것을 배격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하고 근데 이려는 이런 신화적 요소들도 분명히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 관점이 많이 달랐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와 달리 이련 개인이 편찬한 역사서인 것은 즉 삼국사기는 지금 우리가 그냥 김부식 얘기만 나오니까 그렇지 엄연히 팀을 짜서 팀이 다 각각 집필했고 김부식은 대표 집필자입니다. 역사서인 것은 당대를 두 번 썼네요. 예. 당대의 지식인들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해박하게 알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중국 역사는 많이 알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모르냐. 이것이 뭐 팀을 짜서 역사서 쓰는 거하고 혼자 쓰는 거 아무 상관이 없죠. 역시 5번도 좀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적절한 거 4번이 확실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보기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보기는 삼국사기 일부를 지금 인용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 제28 백제 본기자 역시 삼국사기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본기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백제 본기 제6 의자왕 즉 마지막 왕이죠. 의자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과 사론이 있다. 이 기록이 지금 가고 지금 사론 논하여 말한다 한자로 말하자면 논왈 아마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사론이 지금 나옵니다. 일단 역사 기록 사실을 보겠습니다. 여름 4월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보였다. 왕도의 저자 사람들 즉 부여 사람들이겠죠. 사비 사람들이 까닭없이 놀라서 달아나는 것이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더니 쓰러져 죽은 자가 100명이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를 셀 수 없었다. 자, 이렇게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에 보였다. 이런 거 너무 진짜 현실에서 잘 일어나기 힘든 기이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제2가 되겠습니다. 제2. 그래서 아까 지문에도 제2가 삼국사기는 본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본기. 바로 그 얘기가 딱 부합한 자료네요. 그다음 사론을 보겠습니다. 논하여 말한다. 중략이고 백제의 마지막에 이르러 행하는 일이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고 즉 아까 유교적 사관 합리적 윤리적 그런 거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고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어 고구려 연합하고 화목함으로써 침략하며 이익과 편의에 따라 신라의 중요한 성과 큰지를 나누어 차지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른바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나라의 보배라는 말과 달랐다. 자, 여기 잠깐 역사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 백제 멸망을 초래하게 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자왕 때 그 장군 윤충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642년에 지금 합천 대야성을 점령한 일이 있었죠. 이렇게 642년에 대야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습니다. 근데 대야성 성주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먼저 고구려의 연개소문한테 가서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하고 그래서 결국해서 당나라에 찾아가서 당나라 태종으로부터 이제 같이 연합하기로 승낙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비 효과로 크게 일으켜서
이렇게 나당 연합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666년에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백제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이제 한 가지 예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그 백제 의제왕 때 좀 신라를 많이 공격해서 특히 신라와 좀 사이가 특히 안 좋았습니다. 자, 이에 당나라 천자가 두 번이나 조서를 내려서 그 원한을 풀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 어겨 큰 나라에 죄를 지었으니 그 멸망은 또한 마땅하다. 이렇게 큰 나라 말 안 들었으니까 망하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도 좀 삼국사기가 사대주의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좀 비판을 받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특히 이제 김부식이 신라 중심의 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백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론 역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본 다음에 지문을 선지 보겠습니다. 1번 가는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기한 현상 즉 제2죠. 가에서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음으로써 즉 사론이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음으로써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 했던 김부식의 의도가 나타난다. 이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었다. 자, 이걸 좀 선지를 좀 보충하자면 결국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고 결국 제2는 또 본기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김부식 의도가 뭡니까? 김부식이 이걸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고 그다음에 그 제2가 본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왕한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라고 했다. 이것도 살짝 껴들어갔네요. 자, 물론 김부식이 뭐 신화나 그런 거 좀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를 이렇게 굳이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뭐였습니까? 바로 교훈을 주려고 그랬죠. 경고, 뭐 권계, 네. 또는 뭐 아까 전에 지문 나온 용어대로 천인감흥설 입장이라고 했고요. 천인감흥설. 자, 이런 입장에서 후대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2를 본게 넣은 그것이 김부식의 의도지,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했던 게 이것이 바로 제2가 본게 들어간 그 의도가 아닙니다. 일단 살짝 잘못된 걸 끼워 넣는데 일단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가볍게 보겠습니다. 가와 같은 제2적 기록이 중국의 역사사와 달리 본기에 있다는 점에서, 제가 방금 한 얘기네요. 본기에 있다는 점에서 가에는 천인감흥설의 관점으로 제2를 이해하려 했던 김부식의 정치적 의도, 바로 의도가 이겁니다. 천인감흥설 또는 교훈. 바로 그러니까 2번에 맞으면 1번은 틀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3번 선지, 나에서 백제의 아까 사론 얘기 나온 겁니다. 백제의 행위에 대해 도리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 많았다. 지금 비판하고 있었죠. 기술한 점에서 나에는 유교적 역사관의 관점인 사론에 반영돼 있음이 드러난다.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 4번 선지, 나에서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나라의 보배라는 말을 인용한 점에서 나는 유교 경전에 준거하여, 뭐 이게 유교 경전 어디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그렇다고 내가 경전은 맞겠죠. 준거야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 가에서는 제1을, 나에서는 백제 멸망에 대한 사론을 기록한 점에서 가와는 모두 고려의 정치를 위한 교훈을 역사를 통해 제시하려는 김부식의 의도가 드러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5번도 맞고요. 그래서 2, 3, 4, 5번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1번 그 김부식의 의도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 금방 비교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모두 풀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계에 대한 자료를 좀 보완하고 또 역사에 대한 흥미를 좀 더 보충한 의미에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참고 자료로 문제풀이 후에 보여드린다는 몇 가지 더 자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천인감흥설에 대한 지문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나부분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제2론이다. 아까 제2 얘기 나왔죠. 한때 동중서, 한나라 때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2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 하늘이 견책한다. 천견설과 또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위로 올라갑니다.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흥한다는 천인감흥론을 결합하여 제1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 감흥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제1을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제2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바로 김부식이 그래서 이런 제2를 본게 들어간 의도가 바로 교훈,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바로 22학년도 6월 모평과 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식과 월식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또 전문가들의 또 말씀 빌리자면요. 이 삼국사에 기록된 뭐 언제 어느 강 때 몇 월 며칠에 일식이 있었다, 월식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현대 컴퓨터 가지고 다 분석을 해봤더니 정확히 현대 컴퓨터로 분석한 날짜하고 삼국사에 써져 있는 날짜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삼국사기가 상당히 정확하게 역사를 서술했다. 그렇게 또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 다음 자료로 이제 김부식이 임종에게 바쳤다고 하는 진 삼국사기 표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어디 다른 국어 교재에서 제가
인용하면서 발췌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부식은 아래입니다. 옛날 열국들도 각각 사관을 두어 일을 적었기에 맹자의 진의 승, 초의 도울, 노의 춘추는 한 가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해동삼국은 역사가 오래되어 그 사실이 응당 책에 밝혀져야 되겠기에 늙은 신에게 명하여 이를 편집토록 하셨으니 이를 편집토록 하셨으나 스스로 돌아봐도 부족할 따름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상당히 겸손한 말씀이네요. 삼가 생각컨대 성상폐하께서는 오늘날 학사 대부들이 오경 제자의 글, 즉 제자백가의 글, 중국 전통적인 경전이죠. 글 및 진나라 한나라 역대의 사서에 대해서는 간혹 환하게 알아 상세히 말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개탄될 노릇이라고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열어 솥발처럼, 즉 솥발이 발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국 삼국도 마찬가지고 세 개의 세력이 같이 딱 균형을 이루는 그거 보고 이제 솥발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삼국 정립, 솥발 정자 써가지고 그런 표현 쓰기도 하죠. 삼국 정립, 그 솥발처럼 맞서면서도 능히 예의로서 중국과 통하였기에 한나라 역사서, 당나라서 역사서에 모두 그 열전이 있기는 하나 국내는 상세히 하고 외국은 간략히 하는 바람에 이건 중국 관점입니다. 즉 중국 국내 얘기는 상세히 하고 중국 밖의 나라들은 간략히 적었다 그런 얘기죠. 그 일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습니다. 또 고기, 아까 구상국사를 말하는 거겠죠. 고기란 것도 문자는 거칠고 불합리하, 바로 문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 그대로 있네요. 거칠고 불합리하며 사적은 빠지고 없어져서 임금의 선함과 악함, 신하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나라의 평안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드러내어 이로써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 즉 권계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알 수 있겠습니다. 권장하거나 경계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뛰어난 인재를 얻어 훌륭한 사설을 이룸으로써 이를 만세토록 남기어 하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과 같은 자는 본래 뛰어난 인재도 아니고 깊은 지식도 없을 뿐더러 황홀의 나이에 이르러 날로 혼미해져서 글을 부지런히 읽어도 책을 덮으면 바로 잊어버리고 그 붓을 잡아도 힘이 없어 종이를 대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의 학술은 이렇게 짧고 얕은데 예시 사적은 저렇게 깊고 아득합니다. 이 때문에 온 정력을 쏟아 겨우 책을 엮었으나 끝내 보잘것없어 스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계속 겸손한 표현 쓰고 있습니다. 예,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폐하께서는 두서없이 간주한 솜씨를 간추린 솜씨를 양해하시고 되는 대로 만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비록 명산에 간직할 거란 바로 그 옛날 조선 같은 경우도 그 왕조실록을 그 아주 큰 산 여러 군데 나누어서 분산해서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산에 간직할 거리는 못 될지라도 장독 덮개로 쓰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구구이 망령의 뜻은 밝은 해가 굽어 비출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에게 바치는 표를 올렸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아까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이규보가 쓴 대서사시 동명한편 서를 일단 보겠습니다. 서문. 자, 세상에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말한다. 어리석은 남녀도 흔히들 말한다. 내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자기 맨 처음에 이제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스승 공자께서 괴력난신, 괴력난신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괴력난신,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는 현상, 그런 얘기입니다. 괴력난신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였다. 나중에 생각을 바꿨던 얘기겠죠. 위서와 통전을 보면 역시 그 일이 자세하지 못하니 국내는 자세히 하고 외국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지난번에 구상국사, 아까 지문에 나왔습니다. 구상국사의 동명한 본기를 보니 신년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전설로 듣던 것보다 역사책에는 더 많이 나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나 환상 같은 그런 것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되풀이 읽어 점점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이며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 하물며 국사는 사실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랴. 김부식공이 국사를 중찬하면서 그 일을 잘못 생략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부식이 좀 신이한 얘기 그런 것도 좀 신화적 요소를 많이 뺐다고 했는데 그걸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잘못 생략하였으니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그림으로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이제 김부식의 의도를 추측하는 거죠. 여기 당현종 본기, 당나라 현종에 대한 글, 당나라 현종 본기와 양귀비전에는 방사가 하늘에 오르고, 방사가 뭐냐면 신선의 도수를 익힌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방사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돌아갔다는 말이 없는데, 즉 역사책에는 없는데요. 오직 시인 백낙천이 그 일이
인멸될까 없어질까 두려워해서 노래로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 듯도 읊어서 후세해 보였다. 하물며 동명왕이 이룬 변화의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이에 시로써 기록하여 즉 대서사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저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이렇게 바로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역사를 재인식한 그 본보기를 또 이규보 동명한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025년 수능특강 지문하고 또 같이 참고자료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